한때 월 300 벌었는데 지금은 면접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주에 사는 58세 남성 박정훈 씨는요, 27년간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급여는 많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으로 회사를 나오고 나니 세상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 5년, 퇴직금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이미 바닥났고, 이제는 월 200도 안 되는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입니다. 마트, 주유소, 공사장까지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50대 이상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 5년, 10년을 어떻게 버티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도 뭔가 준비해야겠다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기술 하나라도 있어야 산다는 생각으로 기술학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놓치신다면 그만큼 준비 없는 노후로 다가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고시원 복도 끝방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61세 장만호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좁은 방 천장을 바라보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을 데우는 것입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붓고 3일에 한 번씩 사놓은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반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대부분 컵라면 반 개 혹은 전날 남긴 김밥 몇 줄입니다. 그는 35년 동안 시화산업단지의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어 실장까지 올랐지만 회사는 60세 정년을 채우기 1년 전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퇴직금을 받자마자 그는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통의 이력서를 보내고도 한 곳에서조차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아직 괜찮고 현장 경력도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문제라는 걸. 마트, 물류센터, 경비직, 청소 업무까지도 면접 통보조차 오지 않거나 면접장에서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생활비로 퇴직금 3,800만 원 중 절반 가까이를 6개월 만에 써버렸고 이후에는 실업급여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7개월 만에 끝났고 그 뒤로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습니다. 자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연락이 뜸해졌고 배우자와는 5년 전합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지지망 없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월 280만 원이 꾸준히 들어왔고 연말이면 보너스도 받아 300만 원 넘게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땐 통장을 보면 안심이 됐고 장 보는 것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통장 잔액은 72,800원. 전기장판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자는 게 일상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장 씨는 고시원 방세를 감당할 수 없어 단칸방에서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 28만 원짜리 방에는 작은 창 하나, 옷장도 없는 공간이 전부입니다. 화장실은 공용, 주방은 없어 편의점 음식이나 가끔 마트 반찬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일거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하루 종일 걸어다닐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있어 오래 서 있는 일은 할 수 없고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와 통증이 느껴집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고지서가 날아온 날, 장 씨는 한참을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 못한 건 이미 수차례. 그날도 고지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시절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나누던 평범한 일상도 이젠 꿈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옛 동료들도 대부분 연락이 끊겼고
연락을 하더라도 한번 보자는 말만 할 뿐 실제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지금 고시원에 사는 줄은 모릅니다. 가끔 고시원 옆방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나 밤중에 누군가 울음 삼키는 소리를 들을 때면 장 씨는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하는 이상한 위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생계 걱정과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루틴이 반복됩니다. 경비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생각하며 교육기관을 검색했지만 등록비가 48만 원이라는 걸 보고 창을 닫았습니다. 48만 원은 그의 한 달 식비와 고시원 방세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는 말없이 흘러갑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깜짝 놀라고 휴대전화가 울리면 설레는 마음 반, 빚 독촉일까 두려운 마음 반으로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요즘은 그런 전화조차 오지 않습니다. 수신함은 주로 고지서 문자나 스팸 전화뿐입니다. 가끔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회사에 출근하던 날들, 작업복에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손, 퇴근길에 들리던 포장마차의 오뎅 국물 냄새. 그땐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누구인지는 분명했는데 지금은 그냥 없어진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장 씨의 손에는 아직도 늘 그가 메고 다니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썼던 이력서 몇 장,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회사 송년회 때 찍은 사진인데 사진 속 그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미소입니다. 그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딘가 나를 써줄 곳이 있을까? 그러나 이 나이엔 이력서를 써도 사람이 아닌 나이만 본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낡은 주택가 골목, 노란 방범등 불빛 아래 자전거 한 대가 웅크리고 서 있다. 바퀴는 달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대형 마대자루가 묶여 있다. 자전거 주인인 63세 윤대수 씨는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이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선다. 이른 새벽 쓰레기장 옆을 돌아다니며 고철과 박스, 빈 병을 수거하는 게 그의 하루 일과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동네를 돌면 마대자루가 겨우 찰까 말까 한데 이렇게 모은 걸 폐지 수집상에 넘기면 하루 수입은 평균 4,200원, 많아야 6,000원 정도다. 윤 씨는 한때 해운대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에서 설비기술직으로 31년을 근무했다. 말단 직원으로 입사해 현장 소장을 맡기까지 되었고 경상남도 일대의 굵직한 프로젝트 현장을 여러 번 책임졌던 실력자였다. 하지만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연이은 적자를 이유로 59세였던 그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1년만 더 있으면 퇴직연금이라도 좀 더 붙는 건데 윤 씨는 당시를 그렇게 회상한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5,300만 원, 연금은 아직 수령할 수 없었고 기초노령연금조차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알게 됐다. 게다가 윤 씨는 퇴직하자마자 셋째 아들의 창업 자금을 일부 지원했다. 이 돈이라도 아버지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들의 말만 믿고 2천만 원을 넘겼다. 그러나 사업은 8개월 만에 폐업, 아들은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남은 퇴직금으로는 1년 반도 못 버텼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고 윤 씨의 집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는 경남 양산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부산 변두리의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방은 습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선택권은 없었다. 재취업을 하려 했다. 시청 공공근로, 건물관리직, 현장 단기 인력, 지하철 청소까지도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건 연령이 조금 높으셔서라는 대답뿐이었다. 주변에선 경비 일이라도 해봐라고 했지만 최근엔 경비직도 경쟁이 심해지고 컴퓨터와 CCTV 조작 같은 간단한 기술이 없으면 뽑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센터에 문의했지만 교통비와 수업료 38만 원이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게 제일 잔인하더라고요. 윤 씨는 말없이 웃으며 털어놓았다. 그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 새벽 3시 30분에 나가고 해가 뜨기 전엔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철물점 앞에서 박스를 줍다가 가게 사장에게 쫓겨난 일도 있었다. 거지 같은 짓 그만해요. 손님들 다 도망가요. 그날 이후 그는 그 골목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건강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폐가 좋지 않아 봄철 황사가 심하면 며칠씩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허리 디스크로 인해 무거운 고철을 들다가 수차례 넘어졌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갈 수 없었다. 의료급여 대상도 아니었고 건강보험료는 체납 중이었다. 지난 겨울 급성기관지염으로 3일간 앓던 중 혼절에 쓰러졌다가 이웃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입원은 하지 못하고 처방약만 받아 퇴원했다. 진료비 8만 7천 원은 지금도 미납 상태다. 한 달 고정 지출은 17만 원, 반지하 월세 12만 원, 전기수도 요금 약 5만 원. 남는 돈으로는 식비를 쓸 수 없다. 요즘은 시장에서 이틀 지난 반찬을 절반값에 파는 노점을 찾는다. 그것도 매일은 못 사 먹는다. 그는 햇반을 물에 말아 김치 국물에 비벼 먹는 식사를 괜찮은 끼니라고 부른다. 가끔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버티기도 한다. 가장 힘든 건 마음의 외로움이라고 한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첫째 아들은 외국에 이민을 가 연락이 끊겼다. 둘째 딸은 연락은 오지만 자기 생활도 빠듯해 아빠, 나중에 꼭 도와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한다. 설날, 추석 어느 명절에도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윤 씨는 그럴 때마다 문을 잠그고 조용히 라디오를 튼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야 마음이 덜 무너지기 때문이란다. 가끔은 근처 도서관에 가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인터넷이 되는 공공 컴퓨터 앞에 앉아 60대 이상 일자리 공고를 검색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만 60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노인 공공근로라는 문구에 가로막힌다. 그는 아직 그 중간, 가장 애매한 구간에 있다. 아직 노인도 아니고 젊지도 않은 그 나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는 지금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에게 그래도 건강은 있으시잖아요 라고 위로했지만 윤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건강으로 지금 뭘 할 수 있는데요? 밤이면 그는 가끔 일기장을 꺼낸다. 몇 년 전 아내가 생전에 사준 공책이다. 거기엔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이 붙어 있고 언젠가 딸이 쓴 카드도 들어있다.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지금은 멋지지 않지. 윤 씨는 내일도 자전거를 끌고 나갈 것이다. 고철과 박스를 모아 4천 원, 5천 원을 벌기 위해 그렇게 한 달을 버티고 또 버티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 한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자존심이고 마지막 남은 책임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장만호 씨와 윤대수 씨의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는 중장년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50대 후반 인구의 실업률은 7.4%, 60대 초반은 9.6%로 전년 대비 각각 0.8%,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55세부터 64세 사이의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는 비자발적 단기 일자리나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령대의 퇴직 평균은 53세 전후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63세 이후로 늘어나면서 약 10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60세 이상 퇴직자 중 68.2%가 퇴직 이후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및 노후 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38%는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가족, 친구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기업의 채용 시장은 여전히 4050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장년은 기술력이나 경험보다
나이로 평가받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층의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실질적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고용의 양이 아닌 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중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직 등 단순 노동 중심 직종에 집중된 비율이 73%에 달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월 150만 원 미만의 급여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과 실력만으로 평가받았던 시절은 지나고 지금은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시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의 심화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며 은퇴 이후의 삶이 곧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중장년층은 그 문턱에서 실질적인 노후 준비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이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기술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생계형 노동이 아닌 일정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는 중장년에게도 지속성과 존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 박람회에서는 기업들과 직접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이력서 클리닉, 자격증 취득 컨설팅 등 실질적인 구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지역에서는 경기도기술학교와 경기내일잡기 센터를 통해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 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용접, 전기, 공조냉동기계, 간병, 바리스타 등 수요가 높은 기술 중심의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퇴직 전문 인력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 연계하여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살린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 외에도 중장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50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진로 방향을 찾도록 돕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며 특히 기술 자격증 취득은 고정 수입을 넘어 자존감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2급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신중년 인생 세모작 정책은 정부가 시행 중인 대표 정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설치해 인생 후반기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진로 탐색,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은 물론 재무관리, 디지털 역량 교육까지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며 제도약을 준비하는 중장년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노인 재능 나눔 프로그램 등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는 막연한 희망만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은 버겁고 늦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남은 인생은 결코 늦은 길이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작아진다. 하지만 마음만은 늙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신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나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듯한 세월, 그리고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 노후 그 고요하고도 깊은 외로움 속에서 장만호 씨와 윤대수 씨는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늙어도 괜찮은 걸까?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놓아버릴까 두려운 순간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이고 인생의 선배이며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약해졌을 뿐이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이름 석자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스스로를 위해 내딛는다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사람들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당신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꼭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누군가도 꼭 안아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다고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그 진심을 기억하고 싶다면 지금 가만히 손을 한번 쥐어보세요. 따뜻하죠? 그 온기가 여러분이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60대 평균 자산이 5억이라는데 나는 왜 지금 통장에 5천만 원도 없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누구는 은퇴하고 제주도에서 카페 차린다는데 나는 왜 오늘도 새벽 알바 공고를 보고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 가구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모두들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자산 중간값은 1억 8,700만 원. 여러분, 2억도 안 되는 돈으로 노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나는 은퇴한 게 아니라 그냥 일자리가 없을 뿐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윤성호 씨는 퇴직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물류센터에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자녀의 용돈으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지금 우리 세대가 얼마나 위태로운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현실을 모르고 지나치면 여러분도 5년 뒤 똑같이 말하게 될 겁니다. 왜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했을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2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68세 김수민 씨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인 오전 5시에 눈을 뜹니다. 새벽 공기엔 차가운 습기가 맴돌고 오래된 아파트 창문은 미세한 김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복도에서 울립니다. 김 씨는 혼자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지만 몇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입니다. 그는 오늘도 혼자 아침을 차립니다. 냉동실에 얼려둔 밥을 꺼내고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다시 끓입니다. 아침은 대개 이렇습니다. 절약이 습관이 된 지 오래니까요. 그는 61세에 은행에서 조용히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결과로 퇴직금과 개인연금 해지금 등을 포함해 손에 쥔 돈은 약 2억 3천만 원. 그땐 정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라서 지출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 밖이었던 건 적은 고정비라 믿었던 주거비였습니다. 살던 집은 본인 명의였지만 난방비와 관리비, 수리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비로만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출혈은 자산에서 깎이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부터는 전세 사기와 부동산 침체로 일산 주변도 주거 환경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 떠났고 빈집이 늘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도 커졌습니다. 그는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새로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보증금은 기본 2억이 넘었습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 결국 반전세로 들어가면서 목돈 1억 원이 다시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8천만 원 정도. 국민연금은 월 72만 원이 나왔지만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식비를 포함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좋게 필요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삶. 처음엔 2년에서 3년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도 수입은 늘지 않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김 씨는 보험을 해지했고, 다음엔 자동차를 팔았고, 그 다음엔 자녀 결혼 때 준 축의금을 모은 통장을 깼습니다. 그래도 여유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밤마다 덮쳐왔습니다. 혹시 내가 중병이라도 걸리면? 요양병원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버스를 타고 일산 마두역 인근의 노인 일자리 센터를 찾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면접도 보지 못한 채 돌아온 날 그는 처음으로 자책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쉬었나? 다시 몸을 움직여보자고 결심했지만 세상은 그에게 일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에서 단기 청소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공원 주변 쓰레기를 줍고 가로수 및 낙엽을 치우는 일. 한 달에 20일 일해도 수입은 4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달 지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2024년 10월 그는 갑작스런 복통으로 일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장염이었지만 하루 입원의 진단과 약값 포함 86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험은 없었고 긴급 출금으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매달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 약국에 가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은퇴자에게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는 걸 그제야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요즘 그의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1시간 걷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전엔 TV를 보다가 오후엔 아파트 관리실의 전단지 배달을 합니다. 한 장당 30원. 하루에 100장 돌리면 3,000원. 하루 세 끼를 편의점 도시락과 김치로 해결하면 그 돈도 귀합니다. 가끔은 마트 시식 코너를 돌면서 점심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에 돌아와 아무도 오지 않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넉넉하지 않게 사는 걸 알기에 부담을 주기 싫었습니다. 그저 전화통화 때마다 나는 잘 지낸다고만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위로받고 또 하루를 버팁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 말엔 쓸쓸함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공감할 수 있는 사례 한 가지 내용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봄,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71세 박경숙 씨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깨는 날이 많아 이제는 새벽이 더 익숙합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 반지 하방. 천장 모서리는 겨울 내내 스며든 물기로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머리만 라디오에서는 매일같이 노년의 행복을 말하지만 그녀에게 행복은 이제 사치가 되었습니다. 커피 믹스를 반만 덜어 넣어 만든 미지근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달달한 건 위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박경숙 씨는 63세에 마트 계산원 일을 그만뒀습니다. 수십 년간 서산 시내 곳곳에서 일한 끝에 모은 돈은 약 1억 4천만 원. 남편은 10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슬아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수도권으로 떠났고 연락은 1년에 몇 번뿐입니다. 박 씨는 연금 외엔 수입이 없어 철저히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60대 초반까지는 정말 괜찮았어요. 라면만 먹어도 즐거웠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녀를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동네 후배로부터 소액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생소한 재테크 플랫폼, 월 4% 수익률, 원금 보장. 처음엔 500만 원을 넣었고 3개월간 실제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추가로 맡겼고 2021년에는 노후 자산 중 1억 원 이상을 모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을 플랫폼이 폐쇄되면서 투자금 전액이 사라졌습니다. 담당자는 연락이 끊겼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을 믿은 건데 내 바보짓이죠.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원래 살던 전셋집은 보증금 부족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32만 원, 관리비 9만 원, 전기수도 포함 45만 원이 고정지출로 나갑니다. 국민연금 59만 원이 매달 들어오지만 생활비와 약값을 합치면 늘 적자입니다. 허리 통증과 손목 관절염이 있어 장시간 일을 할 수 없기에 매일 점심시간에 근처 공원 쓰레기를 줍고 병뚜껑과 고철을 모아 고물상에 팝니다. 하루 수입 2,000원에서 3,000원. 그녀는 이 돈을 간식비라고 부릅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몸이 아팠던 2024년 여름입니다. 폭염 속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고혈압과 탈수 증세가 심하다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입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약만 처방받고 돌아온 집은 푹푹 찌는 반지하방.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오래된 저가 제품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그 일을 겪고 난 후 혼자 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줄까? 라는 말을 매일 아침 한 번씩 중얼거립니다. 또 한 번 큰 위기가 왔던 건 아들이 2025년 초 급히 연락을 해온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이혼 후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박 씨는 통장에 있는 유일한 잔액 1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은 연락이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휴대폰 통화를 걸어보지만 신호만 갈 뿐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다 멍하니 시간이 흐른 걸 알아차립니다. 왜 그 아이도 힘들겠죠? 내가 뭘 바라겠어요? 요즘 그녀는 사람을 피합니다. 이웃들과 마주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손주들과 주말마다 외식을 간다며 사진을 보내오고 또 어떤 친구는 은퇴 후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박 씨는 웃으며 나도 곧 생각 중이야 라고 답하지만 사실 그녀는 요양시설 대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대기 기간도 문제지만 입소 비용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그녀는 다이어리에 하루 지출 내역을 적습니다. 커피 믹스 1,400원, 달걀 19 3,900원. 이렇게 적는 게 습관이 되었고 동시에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작은 스피커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전기장판 위에 몸을 눕힙니다. 그녀는 요즘 가장 무서운 게 몸이 아픈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제일 무섭죠.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곱씹어 봅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내였고 누군가의 이웃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매일 새벽이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보기엔 초라한 일상이지만 그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를 붙잡는 방법입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커피 믹스를 절반만 덜어 넣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이 이렇게까지 고단해진 건 단순한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은퇴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은 1억 8,700만 원으로 겉보기엔 4억 원이 넘는 평균 자산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말은 절반이 넘는 노년층이 은퇴할 때 2억 원도 채 안 되는 자산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는 뜻이죠. 국민연금 수령액 역시 평균 64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은퇴자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생활비는 135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결국 매달 70만 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해야만 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노년층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연구소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만도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도 전국의 노인 일자리 센터에는 매달 수천 명의 노인이 일자리를 찾아 문의하고 있고
재활용 수거, 택배 상하차, 청소 아르바이트 등 위험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는 고령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년층은 사별 후 소득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빈곤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독거노인, 무연고 노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 뒤에는 고립이라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단순한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정서적 단절과 건강 악화, 외로움이 동시에 겹쳐지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30% 이상이 지난 1년간 병원에 가야 했지만 비용 때문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 사이 고령층 대상 고수익 보장형 사기와 불완전 금융상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경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고령층 대상 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8천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액은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노후의 질을 지킬 수 없고 특히 고령층의 생활권과 맞닿은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과 상담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자일수록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부담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의료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 돌봄의료 주거관계망 등 다층적인 요소가 동시에 무너진 결과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 붕괴의 틈에서 홀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노년층 빈곤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생활비 부족이라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전국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돌봄 SOS 센터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최대 7일까지 단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양식 배달과 동행병원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60 시니어 제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퇴직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취업 상담, 무료 직업교육,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문화 강사, 동네 안전지킴이, 경로당 환경관리 등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일용직이 아닌 가치 있는 일로 사회와 연결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노인복지관에서는 정서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한 복지관에서는 디지털 기초반을 열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며 손주와 연락이 끊기지 않게 돕고 있고 대구 북구에서는 노인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미술음악 치료를 병행한 정서 회복 활동을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원임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복지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불어 주거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저소득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제도를 확대해 최대 월세 5만 원 수준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늘리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는 고령자 복합 커뮤니티형 타운 시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이런 주거복지 정책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서 거주지 내에서 돌봄 식사의료 연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노후, 결국 사람과 연결되어야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의 복지관, 주민센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이런 지원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무게를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작고 꾸준한 참여가 인생 후반전의 균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복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 한 바가지에 햇살을 담듯 작은 희망도 노후엔 눈부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묵묵히 걸어오신 그 시간들이 당신이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퇴직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한 사회의 존엄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통장의 잔고보다 마음의 고독이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이고 친구이며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이 이야기를 만들어 올렸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희망은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을 때 피어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길 끝에 작은 불빛 하나라도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함께 해주실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한복판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72세 할아버지 알고 보니 자식 셋 다 대기업 다닌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는데 지금도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노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자꾸 피곤하고 마음까지 허전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은 했는데 통장은 텅 비고 자식에게 손 내밀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이니까 언젠간 돌아보겠지 하고 기대해 보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요즘 뉴스 보셨나요? 전라북도 한 지자체에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무려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올해 드디어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식도 정부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과거엔 정년 퇴직 후 몇 년 살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은퇴 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 준비되지 않았다면 길게는 1만 일 넘게 남은 노후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말초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세대가 지금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안 보면 나중에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하고 무릎 치실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1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목에서 74세 남성 최병철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를 처음 발견한 건 인근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사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노숙자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얇은 점퍼 한 벌에 바른 고무신만 신고 계셔서 가까이 가보니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최 씨는 당시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그의 몸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체중은 48kg에 불과했고 영양결핍과 근육 위축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왼쪽 다리는 동상 초기 증상이 있었고 혈압과 혈당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최병철 씨는 원래 서울 노량진에서 35년간 인쇄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작은 상가에서 시작해 직원 2명을 둘 만큼 자리를 잡았던 그는 60세를 넘기면서 사업을 접고 부인과 함께 강원도 원주로 귀촌했습니다. 귀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도저히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한 달에 수입은 80만 원 남짓한 연금뿐인데 월세만 60만 원이 넘었어요. 전기세,
가스비까지 내고 나면 밥값도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서울을 떠나 원주 외곽의 8평짜리 주택으로 이사한 그는 그곳에서 소일거리라도 하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3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딸은 싱글맘으로 새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아들은 몇 년 전 투자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뒤 사실상 행방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부담인 세상이 됐죠. 괜히 자식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더 힘들까봐. 최 씨는 자식이 있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매달 받는 국민연금 81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나마 한동안은 동네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통해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운영이 주 3회로 줄어들면서 그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기운이 빠지고 바깥 출입도 꺼리게 되었으며 올해 초에는 일주일 넘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결국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집을 찾은 지역 복지사는 실내 온도가 섭씨 7도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일러는 몇 달째 꺼진 상태였고 냉장고 안엔 유통기한 지난 두부 한 모, 깍두기 반찬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이 부담돼서 아예 전기를 조금씩만 쓰며 버티셨던 거예요. 세탁은 냇가에서 하고 겨울에는 양말을 더 씻는 대신 비닐봉지를 감아서 버티셨더라고요. 최 씨는 퇴원 후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지만 의료비 청구로 연금의 30%가 차감되었고 월세가 체납된 상태라 집주인과의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내가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아요. 이웃의 도움으로 복지센터에 신청을 넣었지만 자녀가 존재함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고 주민센터에서는 자녀에게 부양 능력이 없다는 소명 자료를 더 제출해야 한다며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람들 눈엔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처럼 준비 없이 늙는 사람, 이제 진짜 많아질 겁니다. 그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는 최 씨처럼 자식은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연금만으로는 생존조차 어려운 고령자가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지원, 의료지원 대부분이 가족 부양 책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자식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실질적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령층은 제도 밖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춥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년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계절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노후, 은퇴 후 지옥이 시작됐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도 특수한 사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 씨와 같은 노인들이 서울의 골목, 전주의 산자락, 포항의 바닷가에서 혼자 춥고 긴 겨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절대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례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오래된 반지하방, 습기가 차고 곰팡내가 스며든 그곳에 올해 66세가 된 윤성기 씨는 하루 대부분을 전등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보냅니다. 한때 중견 제조업체의 부장이었던 그는 20년 전만 해도 서울 강동구의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중산층이었습니다. 부인과 두 자녀, 그리고 노모까지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퇴직 이후에도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퇴직한 건 만 60세가 되던 2019년. 회사는 오랜 근속을 이유로 2억 7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그 외에도 주식 적립금과 보험 해약금 등을 합치면 퇴직 당시 윤 씨가 손에 쥔 자산은 약 9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람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함께 교회에 다니던 지인의 권유로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인은 말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몰리는 지역이라 수익률이 연 9% 이상이에요. 정부 정책도 있고 위험 없습니다. 요즘 퇴직자들 이걸로 연금 만듭니다. 자세한 설명서도 구체적인 임대 조건도 없었지만 지인을 믿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2년간 한 푼의 수익도 없었습니다. 세입자는커녕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비어있는 건물 앞에서 윤 씨는 몇 번이고 중개업체에 전화했지만 답은 늘 같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결국 그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투자금 전액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건 빈 통장과 사기당했다는 자괴감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준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큰딸의 결혼을 앞두고 예단과 전세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창업을 한다며 8천만 원을 요청했고 아빠, 마지막 기회야.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해볼게라는 말에 넘어가 사실상 그에게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카페 창업은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고 큰딸 부부는 이혼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내가 아버지니까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의 관계도 경제적 기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2023년 윤 씨는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집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윤 씨는 집을 나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저체온, 영양 결핍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는 대상포진과 요로 감염, 고혈압 합병증까지 겹쳐 2024년 하반기에는 병원에 5차례나 입원하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갈 때마다 누가 대신 와줬으면 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가족이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현재 윤 씨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86만 원을 수령하지만 병원비, 약가, 월세를 빼면 남는 돈은 1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저녁 6시쯤 슈퍼에서 파는 할인 반찬이나 시장 폐기 야채를 모아 끓인 죽으로 해결합니다. 겨울철엔 전기장판 대신 두꺼운 이불을 덮고 하루 종일 웅크리고 지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윤 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살아있고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그는 자녀의 부양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복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도움은커녕 명절 인사 한마디도 없는데요. 그는 더 이상 행정기관을 찾지 않습니다. 소명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각종 상담을 받아도 결과는 늘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인생의 오답노트라고 부릅니다. 돈이 있을 땐 흥청망청한 것도 아니었고 자식들에게 정성을 쏟았지만 돌아온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이따금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망연히 노을을 바라보다 숨이 막히듯 밀려오는 외로움에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요.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왜 또 깼지?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이제 윤 씨에게 남은 건 한 달도 안 남은 월세 납부 일과 잔고 12만 8천 원짜리 통장, 그리고 통화 내역이 사라진 휴대전화뿐입니다. 그의 삶은 극단적으로 가난해졌고 가족과의 연결도 모두 끊어졌으며 지금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죽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시체 처리 비용, 장례비,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이대로 천천히 사라지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그의 방 창문엔 한때 손주가 그려줬던 색연필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빛이 바래고 눅눅해진 그 종이를 보며 그는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윤성기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은퇴 이후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보편적인 현실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6%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선 곳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시점은 여전히 60세 전후에 머물러 있고 국민연금 수령은 빠르면 63세부터 시작되며 금액도 평균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금을 수령 중인 고령자 가운데 62.3%가 월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80만 원 이하를 받는 고령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7%에 달하며 30만 원 미만 수령자도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자의 약 65%는 연금 외에 별도 소득이 없다고 답해 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나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로 부양을 받지 않더라도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된 고령자는 약 1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대부분 연금이나 자산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접수된 민원 중 상당수가 자녀와 연락이 끊겼다.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절차도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각지대의 고령빈곤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를 배제하면서도 실제로 가족과의 유대가 단절된 고령자들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생활고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23.1%로 전체 노인 가구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고령자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이후 빠르게 고립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는 비율이 높아 건강 악화와 심리적 우울감, 자살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고령자 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44.6%가 경제적 이유로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수입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 고강도 단순 노동 비율이 높아 건강상 문제와 맞물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노년의학회는 이를 장수 리스크의 사회적 전염이라 지적하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장수가 재앙이 되는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고령자의 생활고와 심리적 절망감이 이제는 국가적 문제이자 사회적 재난의 전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성기 씨처럼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생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정보의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2회 반찬 배달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는 든든한 이웃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직접 돌봄 매니저가 파견되어 식사 준비, 청소,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천 서구는 건강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재택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고립된 노인의 정서적 건강까지 보살필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신청하고 상담받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중 다수는 자식이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진짜 가난한 사람만 신청하는 거죠? 라고 오해하며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양 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수급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에는 자녀 소득 무관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 반드시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노인 고용 확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심리적 우울감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 가능한 일자리는 2025년 기준 약 87만 개로 늘어났으며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같은 중장년층 전용 재취업 지원 기관을 통해 교육과 상담, 창업 준비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노후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하며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마을 커뮤니티 활동, 종교시설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 참여 등이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노후를 지키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는 정부나 자식에게 기대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복지 창구를 두드리고 한 걸음만 용기 내어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는 제도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내가 나를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바람은 기억을 안고 불고 눈물은 기억을 안고 흐른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며 자신을 뒤로 밀어왔죠. 그러는 사이 세월은 흘렀고 우리에게 노후라는 또 다른 인생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계절은 생각보다 춥고 길었습니다. 기댈 자식은 멀어지고 남겨진 집은 작아졌고 어깨에 쌓인 시간은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윤성기 씨처럼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단함을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이름 아래 복지에서 소외되고 평생 모은 퇴직금과 자식 사랑으로 모든 걸 내어준 끝에 반지하의 어둠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물음을 품은 분들. 그분들의 외로움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끝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울어주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손을 맞잡는다면 이 노후라는 시간도 결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누는 공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따뜻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작은 변화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노후가 후회가 아니라 조금은 늦었지만 회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2억, 아내가 시작한 치킨집에 넣었다가 9개월 만에 날렸습니다. 사장은 아내였지만 가게는 남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아내가 하자는데 그냥 도와줘야지 뭐. 경기도 일산에 사는 63세 강민석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고 이제는 좀 쉬며 노후를 준비하려던 찰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프랜차이즈 음식점 하나 열자. 내가 알아봤어. 요즘 잘 된대. 그 말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변에서도 요즘 치킨집 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결국 계약금부터 인테리어, 장비 구입, 보증금까지 모든 돈은 남편 강 씨의 퇴직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작 가게 문을 열고 나서 아내는 나는 운영 경험이 없어서 힘들 것 같아라며 가게에 잘 나오지도 않았고 종업원 문제나 고객 불만은 전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야채 손질, 닭 튀기고 배달 확인까지 그토록 쉬고 싶던 은퇴 후가 알바보다 더 힘든 하루로 변했습니다. 더욱이 아내는 여전히 SNS에 사장님 부부의 여유로운 일상이라며 카페, 여행 사진을 올리며 성공 창업주인 척했습니다. 현실은 적자만 수백만 원씩 쌓였고 매달 월세도 빠듯한 상황. 결국 가게는 9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강민석 씨는 말합니다. 가게는 아내가 하자고 했고 난 도와줬을 뿐인데 결국 모든 책임은 나 혼자 떠안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아내가 하자는데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은 프랜차이즈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내를 믿는 것과 가게를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은퇴 후 부부 창업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북 군산시에 사는 64세 윤경수 씨는 2024년 8월 공장관리직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6년간 성실히 일한 보상으로 받은 퇴직금은 2억 1천만 원. 이제 좀 쉬자는 생각으로 한숨 돌리려는 순간 아내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보, 이 돈 그냥 갖고 있기 아깝잖아. 우리 프랜차이즈 하나 열어보자. 요즘 수제버거집 잘 된대. 본사에서 다 도와준다니까 걱정 마.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지금껏 장사 경험도 없었고 인생 내내 월급 받는 삶에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인근 수제버거 브랜드 본사 상담까지 다녀온 상태였고 나도 도와줄게. 당신은 사람 좋고 성실하니까 잘할 수 있어라는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3천만 원의 가맹비, 4,500만 원의 인테리어비, 본사에서 요구한 장비 비용, 선결제 재료비까지 더해져 가게를 열기까지 총 1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20만 원. 남은 퇴직금은 세금 공제 후 1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2024년 12월 윤 씨 부부의 수제버거 가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가게를 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시작됐습니다. 윤 씨는 매일 아침 8시에 매장 문을 열고 재료를 정리하고 소스와 고기, 채소를 손질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주방에서 불 앞에 서서 햄버거를 구웠고 저녁엔 주문 확인과 배달 플랫폼 세팅, 후기 응대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초반 며칠만 얼굴을 비췄고 나는 계산이랑 마케팅만 도울게라는 말을 남기곤 카페와 문화센터를 자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혼자서 13시간, 14시간씩 일했습니다. 휴무일은 한 달에 하루도 없었고 점심은 항상 서서 먹거나 남은 패티로 때웠습니다. 손님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덜 익었다. 배달이 늦었다. 후기가 이상하다는 항의가 매일같이 쏟아졌고 윤 씨는 매번 사과하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아르바이트생을 쓰자니 인건비가 너무 높았고 혼자서 버티려니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오픈 4개월 차였던 2025년 3월 윤 씨는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고온의 철판 앞에서 장시간 서 있던 탓에 어지럼증과 탈진으로 인한 실신이었고 병원에서는 당뇨 전 단계의 허리디스크 초기, 고혈압 증세까지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쉬라고 했지만 윤 씨는 병원 침대에서 내가 빠지면
가게가 무너진다는 생각에 퇴원을 서둘렀습니다. 가게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고정비만 월 400만 원이 넘었고 4월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도 순수익은 7만 원 남짓. 하루 평균 15시간 넘게 일한 결과로 남는 돈이 7만 원이라니 윤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 청소를 하며 눈물을 흘렸고 은퇴 후에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택배라도 할 거리라는 말을 수십 번 되뇌었다고 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아내는 내가 하자고 했지만 당신이 동의했잖아라는 말만 반복했고 매출이 떨어지면 당신이 너무 답답하게 일하니까 그렇지라고 탓했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게 된 지는 2달이 넘었습니다. 결국 2025년 3월 윤 씨는 가게 운영을 포기하고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 월세와 정산, 위약금 정리를 하며 떠안은 빚은 3,400만 원. 은퇴 후 첫 10개월 만에 윤 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폐업 후 윤 씨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찾았지만 나이와 건강 문제로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알바 자리로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최근에는 재활용품 수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에 나와 종이박스를 모으고 저녁엔 자투리 시간에 건물 청소를 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결혼에 떨어져 살고 있고 가족과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가끔 가게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을 보면 마음 한편이 허물어진 듯 공허함만 남는다고 말합니다. 2025년 5월 현재 윤 씨는 매달 80만 원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하며 가장 후회되는 건 퇴직금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한 마지막 10개월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이야기가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례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1세 이창원 씨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8월 말 33년간 근무하던 대기업 생산관리직에서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그는 수당 포함 약 2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처음엔 이제 좀 쉬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밤늦게 퇴근하던 삶이었기에 늦잠 한 번 자보는 게 소원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한 달쯤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언제까지 그냥 있을 거야?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지. 요즘엔 프랜차이즈가 대세야. 내가 아는 사람도 칼국수집 열어서 엄청 잘 됐대라며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이미 브랜드 본사와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견적과 상권 분석 자료를 들고 와 여기만 하면 돼. 본사에서 거의 다 도와준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원 씨는 망설였습니다. 외식업 경험도 없고 손재주도 없는 자신이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아내는 나도 도와줄 거니까 걱정 말라며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2024년 11월 초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상가 1층에 계약서를 쓰고 가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권리금 2천만 원, 인테리어와 장비비, 가맹비까지 포함해 창업에 들어간 금액은 총 1억 4천만 원. 남은 퇴직금 6천만 원은 초기 운영비와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가게는 2025년 1월 5일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방학이 한창일 시기라 오픈 첫 주에는 손님도 제법 많았고 주변 지인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는 내가 주방을 맡겠다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허리와 손목이 아프다며 점점 매장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케팅하고 계산만 도울게라는 말이 돌아왔고 결국 이 씨 혼자 주방에서 칼국수를 삶고 육수를 끓이며 손님 응대까지 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8시에 나가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서서 일해도 앉아서 먹는 식사는 하루에 한 끼였습니다. 설날 연휴에는 혼자 매장을 지켰고 명절날 손님과 언쟁까지 벌인 후에는 아예 말문이 닫혔습니다. 배달 플랫폼에선 리뷰 하나에 매출이 들쭉날쭉했고 1월과 2월 사이 유가와 채소 가격이 오르며 식자재 원가가 12% 넘게 뛰었습니다.
메뉴 가격을 쉽게 올릴 수도 없었고 인건비도 감당 안 돼 결국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3월 말 이 씨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무릎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 서 있는 노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씨는 그 다음 날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월 중순엔 감기 증상이 악화돼 폐렴 의심 소견까지 받았고 결국 이틀간 입원했지만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추가 비용만 47만 원이 나왔습니다. 5월에 접어든 지금 이 씨는 마이너스 통장을 2개나 운영 중입니다. 6월 매출은 1,100만 원 수준이지만 월세 220만 원, 식자재비 370만 원, 공과금 42만 원,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매달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의 태도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브랜드는 잘 나가는 데잖아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딸은 아버지, 그 나이에 장사보단 차라리 알바를 하시지 그랬어요 라며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이 씨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하고 화장실 문을 닫은 채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그는 폐업을 고민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했지만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300만 원과 남은 재고비용, 브랜드 로고 철거 비용까지 총 1,9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그의 통장 잔액은 47만 원이고 연체된 카드값은 140만 원입니다. 최근엔 밤마다 마트 야간 정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고 오전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이 씨는 말했습니다. 지금 제 몸은 고장났고 마음은 무너졌고 가족은 멀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가게에 넣었는데 이젠 아무것도 안 남았네요. 오늘이 2025년 5월 6일입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이 5월에도 이창원 씨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출근합니다. 출근길, 그는 매일 아침 다짐합니다. 오늘까지만 버텨보자. 하지만 내일이 오면 또다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이창원 씨와 같은 은퇴 후 자영업 실패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중장년 퇴직자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퇴직자의 43.6%가 퇴직 후 창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중 1년 이내 폐업률은 무려 48.1%에 달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 비중이 전체의 5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본사의 지원 미비와 과도한 수수료 구조,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해 빠르게 적자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자영업연구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중장년층 창업자의 월 평균 순이익은 2023년 대비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높은 물가와 원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증가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음식업 분야에서 원재료비는 1년 사이 평균 12.4%가 상승했고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진 구조 또한 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이 은퇴자 대상의 고정 수요 장사처럼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영학자 김도연 교수는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이 정서적 불안과 노후 대비 압박 속에서 안정적일 것 같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몰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실패 시 재기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에 실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한 60세 이상 노인이 4년 전보다 62% 증가한 9만 2천 명을 기록했고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창업 2년 이내 폐업 경험이 있었습니다. 창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가맹점 분쟁 사례는 2023년 4,872건에서 2024년 6,125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그중 60대 이상 점주의 사례는 약 30%를 차지해 고령 창업자의 취약한 계약 이해력과 정보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장년 은퇴자의 자영업 실패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인 문제와 과잉 경쟁,
정보 비대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위기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권리금 회수율이 50%도 되지 않는 구조에서 점주는 창업 직후부터 빚을 안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철거 비용, 브랜드 로고 사용 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감안하면 재정적 피해는 퇴직금 전액을 뛰어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수치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이창원 씨처럼 하루 14시간씩 땀 흘리며 버티다 결국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노인의 삶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김동일 센터장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이 바로 감정적인 창업이라며 시장 조사, 체력 조건, 가족과의 역할 분담 등 현실적인 조건을 먼저 따진 뒤 시도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은 광고나 지인 권유가 아닌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근 3년간의 폐업률 및 본사와의 분쟁 이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창업 외에도 충분히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통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 대전 등 전국 17개 지자체 대부분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경비, 실내 환경관리, 지역학교 도우 및 공공업무 보조 등 연령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만 하면 교육부터 배치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중장년 희망일터를 통해 60세부터 69세 대상의 주 3일 근무형 노인 일자리를 보급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은퇴세대 제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경력 기반 멘토링, 재취업 연계, 생활기술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60세 이상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월 최대 8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자와 구직자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무리한 프랜차이즈보다는 지자체에서 인증한 사회적 기업형 시니어 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소규모 아이템으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창업 후 1년간 세무회계 마케팅 컨설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창업이 유일한 노후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활동형 노년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전국 90곳 이상 확장해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는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결국 무작정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역 내 자원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실패 없는 재출발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늦은 시작이어도 준비된 선택이라면 우리의 노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창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60대가 가져야 할 가장 현실적인 노후 설계 방식입니다. 노을진 저녁, 손에 남은 건 따뜻한 그릇 하나, 내 지난날을 담아낸 국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 깊이 새겨보셨나요? 이창원 씨의 삶은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이웃이자 형제이자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30년 넘게 일하며 가족을 지켰고 퇴직 후에는 쉼보다 책임을 선택했던 한 남자. 그러나 믿었던 가족의 말 한마디, 무심한 시장의 풍파,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몸 하나에 그는 결국 아무도 없는 밤거리에서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창업을 고민하고 계셨나요? 혹은 자녀의 부담이 걱정돼 지금이라도 뭔가 해봐야겠다는 압박 속에 계시진 않나요? 그러나 오늘 영상이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준비 없는 열정은 때때로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돈보다 중요한 건 몸입니다. 사업보다 소중한 건 나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책임보다 먼저 돌아봐야 할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 한 구석이 먹먹해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따뜻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눈물 흘리는 수많은 이창원 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 오늘 우리라도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